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만 300여 명으로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책과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시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축적된 도심은 곳곳이 뜨겁게 달아올라 지면과 건물의 표면 온도가 50도 안팎에 달했습니다. 주후반에는 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 뒤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의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이 지나는 거리부터 주변 건물, 걸어다니는 사람까지 온통 붉은빛입니다. 지표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하고 건물 외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도 40도를 오른 일입니다. 덥고 습한 열기가 심해지면서 전국이 푹푹 찌는 가마솥처럼 다시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쾌지수가 크게 치솟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영남 지방은 폭염 경보 속에 사람 체온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기온이 차츰 오르며 폭염과 열대야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져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서울 낮 기온이 사람 체온 이상 치솟고 밤사이 최저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해 초열대야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컸는데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작물 피해도 그야말로 막심합니다. 무더위 속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농작물 생산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참깨밭입니다. 들이친 흙탕물에 잎과 줄기가 고꾸라졌고 뿌리도 까맣게 물러버렸습니다. 다음 달 초쯤 수확하려던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이런 뿌리 같은 거는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고사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 마을 주변엔 20년 빈도 강우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 펌프장이 있었는데 한간에서 400년 빈도라고 하는 이번 괴물폭우까지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비가 330mm 내린 남원은 전북에서 가장 큰 농작물 피해를 봤습니다. 이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비에 견딜 수 있게끔 추가 제2배수장을 건설하고 배수로도 더 확장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축구장 6,000개 규모 농경지가 침수된 경남 산청. 곳곳이 아수라장이 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6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이 바나나 농장에선 땅에 스민 빗물에 나무 뿌리가 썩어 작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벌써 익어가면서 복구는 물론 수확을 위한 시간 싸움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제 열린 지 얼마 안 된 어린 열매들은 그 살찌는 데까지 몇 달 걸리거든요. 근데 나무가 온전치 못하니까 아마 제대로 수확이 안 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침수된 농작물은 물 빠진 뒤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 농가 홀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다니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현장 기술지원단이요.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재배관리, 시비관리,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도 중반을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이어지는 복구 작업. 그러나 생산과 공급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가뜩이나 오른 농작물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4,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의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3,87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한 추정 손해액은 388억 6,200만 원입니다. 앞서 지난 21일까지 집계된 피해 차량 대수와 추정 손해액보다 각각 743대, 92억 4,9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사례가 모두 21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지난 2023년 가야 문화권의 고분 유적 6곳과 함께 가야 고분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이번 호우로 지정구역 내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통영 3도 수군 통제영은 기와 20여 장이 떨어져 파손됐고 천연기념물인 충남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는 옹벽과 진입로 일부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찾는 당국이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김포대교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거센 물살과 끊긴 도로, 무더운 날씨 탓에 수색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과 경찰이 긴 막대기로 하천 주변 바닥을 찔러보면서 도보 수색을 벌입니다. 구조장비를 착용한 특수구조대가 물속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수색 나흘째, 실종자를 찾기 위해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가평 폭우 피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현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하나 바위와 흙더미를 살피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이렇게 인명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드론은 물론 헬기와 수상보트도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계곡 등의 유속이 빠르고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끊겨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찜통 같은 더위로 대원들은 물론 구조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폭염주의보가 됐잖아요. 거의 올해 수색 못하고.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피해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 좋죠. 요 바로 위에 그 사는 사장도 떠내려갔으니까. 무너지고 쓸려가고 쑥대밭이 된 삶의 터전을 보면 막막합니다. 몸은 안 다쳤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리고 냉장고가 엎어지고 이랬어요. 말도 못해. 아유. 수색 당국은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들이 떠내려갔을 수 있다고 보고 팔당댐까지였던 수색 범위를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김포대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직 실종자들이 남은 가운데 수색 종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2.5m 깊이 땅꺼짐이 발생해 주민 35명이 임시거처로 대피했습니다. 공사 현장과 맞닿은 골목 집안이 내려앉은 건데 주민들은 주변 건물까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도블록 사이 뚫린 구멍 아래로 흙탕물이 넘실대고 전봇대는 쓰러져 전깃줄에 매달렸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이문동 행정복합청사 건설 현장 앞 골목에서 깊이 2.5m, 면적 13제곱미터 크기 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35명이 임시거처로 대피했습니다. 구멍 바로 앞 건물까지 일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집안 치마 영향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주민들은 늦은 밤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조짐은 오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구청은 땅이 내려앉고 있다는 주민 신고에 임시 조치를 하고 통행을 재개했지만 치마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상황을 봤을 때는 공사장 상황도 그렇고 도로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전면적인 통제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며칠 사이 내린 폭우로 수압이 올라가 지면이 약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며 무리한 공사가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땅이 한번 살짝 꺼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흙이랑 모래 가지고 와서 막 메꾸다가 뭐 그렇게 넘기다가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일정 기간 지나면 이 공사는 다시 시작하겠죠? 그럼 또 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구청은 공사장과 최근 집중호우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칠곡군에선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타고 근처 4개 동이 일부 타는 피해가 났고 소방대원 1명이 진화 중 탈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의 집중호우 같은 긴급 상황으로 119 신고가 폭주할 때도 통화 대기 없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AI 콜봇이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AI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콜봇이 긴급한 사건 등 사안을 분류해 서울종합방재센터 접수요원에게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AI 콜봇이 자리를 잡으면 최대 240건에 달하는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미일 무역 합의 이후 한국이나 유럽연합과도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연일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는 뉴욕 증시를 놓고 거품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일 무역 합의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동반 경신했습니다. 한국, EU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낙관론이 힘을 받은 영향입니다. 증시가 호황이다 보니 콜스와 크리스피 크림 등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가 몰리는 밈 주식의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루 전 37% 올랐던 콜스의 주가는 14% 급락하는 등 투기적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유력 인사들은 뉴욕 증시가 무역 협상과 관련한 작은 호재에도 급등하는 건 투자자들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고율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줘 증시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at all to shift money from the S&P to credit investments. Prices are somewhat high. The prices of the Magnificent Seven are somewhat high.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도 관세와 높은 자산 가격은 미국 경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도 관세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둔화하고 있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직전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에서 반등한 것으로 지난 5월 한은이 전망한 0.5%보다 소폭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 총소득은 지난 2분기 1.3%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된 첫날 편의점에서 고기류와 간편식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GS 리테일은 GS25의 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한 달 전 같은 요일보다 178%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닭고기와 국산 돼지고기도 모두 100% 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김치와 소스 및 장류, 과일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는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 등 간편식이 20% 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같은 기간 얼음 매출이 70% 늘었고 파우치 음료와 아이스크림, 즉석식품, 맥주 판매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 명을 넘으며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4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 309명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 6,048명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6.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5월 0.75명으로 0.02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증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 혼인 건수는 21,761건으로 4% 증가했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혼인은 99,386건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월 사망자는 28,510명으로 7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202명 감소해 6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단톡법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휴대전화 판매점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금 관련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유통점 대표와 이동통신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변경 이후 교육 현황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공유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과 이용자 안내 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준비가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남은 시간 완벽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경제단체 등 에이펙 개최와 관련 있는 모든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시점에서 준비가 덜 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숙소, 회의장, 만찬장, 미디어 센터는 건설 중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며 서비스 인력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하루 최대 6-7천 명, 연인원 2만 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접근성과 숙박시설이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는 물론 바다 위의 숙소까지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요 국제공항이나 KTX역 등에서 특별 수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투숙할 경주 시내 호텔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 대표단, 경제인, 기자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숙소 일반 여실을 확보했고 크루즈 호텔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성공 외에 대안은 없다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문화선도 민주국가의 저력을 반드시 세계에 보여주고 경제 회복의 대내외적 도약대로 삼아야 합니다. 2년 전 잼버리 악몽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가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같은 피해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바누아투 등 태평양 국가들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해왔습니다. Island has been completely devastated, so that is my home. So if we don't take action now, if we don't reduce our emissions, then this is going to keep on going and it's going to become bigger and bigger. 별다른 변화가 없자 2023년 유엔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2년 만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은 인권과 마찬가지라며 국제법상 불법 행위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BC 등 외신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해 국가들이 소송을 제기할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related loss and damage from climate change escalate with every increment of global warming.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책임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양 피해 국가들은 획기적인 이정표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the advisory opinion has clarified the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which fail to discharge these obligations. 영국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0개국에서 3,000건 가까운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엔 공감하지만 파리 협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적 의무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목받는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남방 큰 돌고래를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돌고래 관찰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끼 돌고래를 포함한 제주 남방 큰 돌고래 3마리가 힘차게 바다를 헤엄칩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제주에 100여 마리만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는 돌고래를 보려는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지나다가 여기 돌고래가 출몰한다 그래서 일부러 들렀는데 오늘 정말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쁘네요. 그동안 제주에 와야만 돌고래를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이나 고래연구소 유튜브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서귀포 앞바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연구용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로 돌고래 무리의 움직임을 여러 각도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인간과 돌고래가 공존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고래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상 행동이나 중요한 생태 정보를 빠르게 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 공개를 통해 폐옥으로 고통받는 돌고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돌고래 관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첫 시도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앞으로도 관찰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7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